안녕하세요. 썰쌀한 구독자 여러분. 저는 치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의사라는 직업과는 어울리지 않게 저는 운전할 일이 잦은데요. 운전하면서 듣고는 하던 썰쌀함에 사연을 보내게 되다니 감회가 새롭네요. 저는 흔히 말하는 개천에서 용난 사람입니다. 스스로 용이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불우한 어린 시절을 거쳐 의사가 되었으니 다른 분들이 그런 말을 하시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저는 학원 한 번, 과외 한 번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공부에 소질이 있다는 걸 아셨지만 제가 공부하는 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공부를 하는 건 당장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이죠. 아버지 또한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던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성공할 방법은 공부가 유일하다는 걸요. 아버지에게 식충이 소리를 들으며 학교를 다녔지만 대학만 잘 가면 이런 생활도 끝이라는 생각 하나만으로 버텼습니다. 그래도 아주 불행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배운 거 없었던 아버지는 식충이라며 저를 욕하고 답답해 하셨지만 늦게까지 공부를 하다 책상 위에 쓰러지듯 잠에 든 다음 날이면 항상 제 위에 담요가 덮여 있었습니다. 책상 위 램프의 전구가 깜빡거리면 항상 며칠 뒤에 새 전구가 갈아 끼워져 있었죠. 아버지는 당장 입에 풀칠하는 게 걱정이라서 사는 게 팍팍해서 다정한 말 한 번 못하셨을 뿐이지 나름의 방법으로 애정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난이 지긋지긋했고 한치 앞밖에 못 보던 아버지가 답답했지만 스스로를 아주 불행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컸기 때문인지 저는 냉소적인 편이었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이었고 나가 우선인 사람이었죠. 숭고한 희생, 헌신 같은 건 저와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타고나는 거야. 저런 사람들이 있으면 나 같은 사람도 있어야지. 남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대단하다고는 생각했지만 그 일이 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던 제가 의대를 선택했으니 참 웃기는 일이죠.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원하는 대학이라면 어디든 갈 수 있게 되었을 때 제가 학과를 선택한 기준은 오로지 돈이었습니다. 진로, 적성, 직업정신 같은 건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동안 피땀 흘리며 공부해온 이유가 돈이었기 때문이었죠. 돈을 위해 대학을 갔으니 돈이 되는 직업을 고려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니 의사가 돈을 잘 벌겠더라고요. 그래서 의대를 갔습니다. 의대를 가겠다 하니 아버지가 처음으로 밝게 웃으며 저를 안아주시더라고요. 뿌듯했습니다. 역시 의대 가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학교에 가서 의사로서의 마음가짐을 배우는데 저는 숭고한 직업정신을 깨우치기엔 아직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그저 의사는 사람을 살리는 직업이니까 사람들 살리는 실력만 키우면 된다 라고 생각했죠. 기술만 좋으면 되는 직업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의사라니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죠. 그 상태로 공부를 계속했다면 버티지 못하고 나가 떨어졌을 겁니다. 의사라는 직업이 단순히 돈만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의사로 살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과거에 있었던 일 때문이에요. 그 일은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얼마나 부끄럽고 한심한 생각이었는지를 깨닫게 했습니다.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밤을 새워서 공부하고 씻고만 나오려고 집으로 향하는데 조금 떨어진 곳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고 연이어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달려가 보니 동그랗게 모여있는 사람들 사이에 한 남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어요. 남자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고 사람들은 어쩔 줄 모르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죠.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이미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빨간 옷 입은 여자분, 지금 119에 신고해주세요. 응급처치를 하는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이 사람이 죽는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의사가 되기에는 한참의 시간이 남은 의대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저에게는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 두려움 그 자체로 다가왔습니다. 대학에서 배운 것들을 짚어가며
차근차근 응급처치를 해나가는 중에 119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신속하게 사고가 난 남자를 구급차에 태웠고 저는 자연스럽게 그 차에 따라 탔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구급대원과 살고자 하는 의지 하나만으로 죽음의 문턱 앞에서 신음하는 남자를 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고 남자가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구급대원들은 한참 뒤에 저에게 돌아왔어요. 학생이세요? 네. 의대생이죠? 네. 그 순간 의대생이 맞다는 대답이 왜 그리 부끄러웠는지 그 이유를 이제는 압니다. 아버지에게는 그토록 자랑스러웠는데 사람을 살리겠다며 온 힘을 다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감히 사람 살리는 의사가 되고자 합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구급대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응급처치를 잘해줘서 다행이에요.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겠다고 하네요. 아마 살 수 있을 거예요. 학생이 사람 한 명 구했네요. 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들리지도 않을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구급대원은 사고 현장에 두고 왔던 제 가방을 건네주었습니다. 이거 현장에서 저희 대원이 챙겼대요. 그나저나 사고 장면은 보고 온 거예요? 아니요. 이미 사고가 난 상황이었고 제가 갔을 때는 이미 의식이 없었어요. 구급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사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사거리에서 신호위반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초등학생을 못 보고 직진을 했대요. 사고 난 분은 정차 중이었는데 그 장면을 보고 신호위반 차량을 밀었다고 하네요. 말이 밀었다지. 그냥 계란으로 바위치게 한 거예요. 그 큰 차를 박아버렸으니. 귀를 의심했습니다. 진짜 죽을 각오로 하고 트럭에 차를 가져다 박았다고요? 아이 한 명 살리겠다고? 구급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고민할 겨를도 없었을 거예요. 아마 아이가 위험하다는 걸 보자마자 달려갔겠죠. 제 눈앞에서 직접 겪은 희생이었습니다. 희생, 희생. 말만 들어봤지 그게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그제야 깨달았어요. 무겁고도 숭고한 희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나니 제 스스로의 모습이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좋은 성적을 받아 돈 많이 받는 과로 가겠다는 생각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시험 공부를 해야 하는 게 맞는 상황에 저는 집으로 가서 의학 관련 책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시험 기간 내내 그동안 저의 부끄러운 모습을 반성했어요. 그리고 종강을 하던 날 교수님에게 가서 전과 의사를 표했습니다. 그동안 학부 생활에 누구보다 충실했던 제가 전과 이야기를 꺼내니 교수님은 펄쩍 뛰며 저를 만류하셨습니다. 저는 제게 있었던 일을 설명했고 제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으로 의대를 선택했었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렸죠. 교수님, 저는 의사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욕심만으로 이 길을 선택한 것에 후회하고 있어요. 군대 다녀오고 나서 전과하려고 합니다. 어디로 전과하려고? 그건 군대에서 차차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수님은 한동안 고민에 빠지셨습니다. 한참 뒤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생각은 어떠냐? 너한테 의사는 어떤 사람이야?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교수님은 혀를 한번 차고는 그게 아니라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의사만 사람 살리는 거 아니다. 네?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죽기 직전에 사람이 있다고 치자. 그 사람이 의사한테 가서 죽지 않게 해달라고 하면 의사가 뭘 해줄 수 있겠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건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야. 그리고 친구 관계가 안 좋아져서 너무 힘들어하는 애가 있다고 치자. 걔한테 의사가 뭘 해줄 수 있겠냐? 저는 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걔한테 필요한 건 의사의 처방이 아니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야. 저는 교수님이 무슨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감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사는 게 팍팍한 사람한테 쌀 한 포대를 나눠줄 줄 아는 사람과 혼자 있는 아이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 네가 봤던 그 사람은 사람을 살렸다는 공통점이 있지? 네. 그리고 의사도 사람을 살린다는 공통점이 있고. 네.
이 사람들과 의사의 공통점은 사람을 살렸다 해서만 끝나면 안 돼.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살렸느냐, 그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본질을 보는 거야. 그게 아니라면 의사는 그냥 기술직이야, 기술직. 저는 답답한 마음으로 교수님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대를 그만두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분처럼 할 자신이 없어요.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 사고를 보기 전까지만 해도 너는 사람을 돈으로만 봤지. 그렇지? 부정할 수 없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의대를 왔다니 정말 실망스럽지만 나한테 그만두겠다고 찾아온 걸 보면 넌 좋은 의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제가요? 저는 불순한 마음으로 의사가 되려고 했는데요. 내가 말했지. 사람을 살린다는 행위뿐만 아니라 사람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지가 중요하다고. 너는 아직도 사람이 돈으로 보이냐? 저는 사고를 본 이후 생각해왔던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안면도 없는 아이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까? 그리고 그 선택을 하기 전에 왜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않았을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이를 살리기로 선택한 사람은 자기의 선택을 후회할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분에게는 사람을 살리는 게 자기 목숨만큼이나 중요한 일이었을 테니까요.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그 눈으로 사람을 보면 돼. 사람을 보지 않는 의사는 기술 좋은 직업인일 뿐. 쌀 한 포대 가져다주는 사람만도 못하다는 것. 그리고 지금 네가 느낀 감정을 잊지 마. 교수님은 우물쭈물하는 저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 눈에 사람이 귀하게 보인다면 의사해. 아니라면 그만둬. 돌아가서 잘 생각해보고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으면 다시 찾아와. 방에 틀어박혀 계속 고민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과연 교수님이 말하셨던 사람들처럼 사람을 귀하게 볼 수 있을까? 라고요. 생각이 정리될 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사람을 살리고 싶다. 그것도 멋지게. 이후로 제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로 태어난 기분으로 공부를 시작했고 과를 선택하는 날이 왔습니다. 어떤 과를 가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떠오른 게 돈이었어요. 어떤 과를 선택해야 돈을 많이 벌까가 아니었습니다. 제 기억 속에 존재하는 돈의 무서움이었죠. 돈이 없어서 가장 서러웠을 때는 아팠을 때입니다. 열이 펄펄 끓는데도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다가 결국 쓰러졌던 적이 있었어요. 눈을 뜨니 병원이었는데 눈을 뜨자마자 병원비 생각이 나서 도망을 가려고 했죠. 간호사에게 걸렸을 때 한 말은 병원비가 없어요 였습니다. 간호사는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저를 도와줄 만한 사람을 불러주었고 저는 저와 아버지가 받을 수 있는 의료 혜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움이 몰려왔어요. 병원비가 없어서 도망치려고 했던 것과 이런 혜택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제 무지에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했던 것도 있는 것 같네요. 그 중에서도 가장 서러웠던 기억은 치아가 아팠을 때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치아가 욱신거렸고 나중에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고통에 시달려야 했어요. 있는 돈을 털어서 진통제를 먹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죠. 너무 고통스러워서 스스로 뽑아버릴까 생각도 했습니다. 고등학생 때였는데 다 큰 남자애가 아파서 울었다는 것만 봐도 얼마나 아팠는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죠. 다행스럽게도 상황을 알게 된 선생님이 저를 병원에 데려가 주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심각한 나머지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였고 발치 후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그것까지 해주시는 데는 무리가 있었죠. 그래도 치아를 뽑는 데만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지만 치아 하나가 없다는 건 오랜 컴플렉스가 되었습니다. 혹시 입 안쪽이 보일까봐 큰 소리로 웃지도 못했고 밥 먹을 때도 최소한으로 입을 벌렸죠. 이게 습관이 되어서인지 더 웃지 않았던 것 같네요. 이렇게 컴플렉스였다 보니 저는 대학에 입학해서 과외를 하며 악착같이 번 돈으로 치아부터 심었습니다.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한 비싼 옷을 사는 것도 좋은 음식을 먹어보는 것도 아니었어요. 돈을 모아서 치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병원비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월을 더 일해야 했고 그 돈으로 겨우 치료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병원비가 비쌌던 이유가 과잉 진료 때문이라는 걸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대학 시절 과를 선택해야 할 때 이 기억이 떠오른 건 신의 한 수였습니다. 저는 이 기억이 나자마자 바로 치과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저처럼 아픈 치아를 부여잡고 잠 못 이루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고요. 전문의가 된 후 의대를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 저를 붙잡아 주신 교수님에게 찾아갔습니다. 교수님은 제가 치과 의사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표정을 하셨어요. 결국 돈 따라갔냐는 눈빛이셨죠. 저는 땀을 삐질 흘리며 치과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교수님은 그제야 표정을 푸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순간 그때 그만두게 했어야 했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니 다행이다. 그래서 어디서 일하려고? 저는 결의에 찬 표정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외로 나갈까 합니다. 교수님은 또다시 이게 무슨 헛소린가 하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셨죠. 어디? 미국? 호주?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어요. 아니요, 아프리카로 갑니다. 교수님은 껄껄 웃으시며 제 어깨를 툭툭 치셨어요. 아프리카 가면 힘들걸? 괜찮습니다. 교수님은 저를 놀리듯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환자는 밀려 들어올 거야. 그러면 쉬지도 못하겠지. 너 몸은 지쳐갈 거고 스스로 건강을 살필 시간도 없을 거야. 그런데 네가 의사니까 아무도 너를 챙겨줄 수 없겠지. 그런데도 괜찮냐?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교수님은 다시 껄껄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가야지. 교수님과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가고자 채비를 하고 있는데 문 앞에서 배웅하시던 교수님이 뜬금없이 악수를 청하셨습니다. 악수를 하는데 교수님은 제 손을 꽉 잡은 채 놓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시느냐 쳐다보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가 참 자랑스럽다. 이 얘기를 듣고 밖으로 나오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의사가 되지 않겠다고 했을 때 너는 좋은 의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말했던 교수님의 이야기가 생각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남은 건 아버지에게 이 소식을 전해드리는 거였어요. 의대를 갔을 때, 의사가 됐을 때 아버지가 보여준 반응 때문에 이 이야기를 꺼내기가 더욱 어려웠습니다. 겨우 입을 열어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잠시 멈칫하시더니 물으셨습니다. 얼마나 다녀오냐? 다른 의사들보다는 더 오래 다녀올 것 같아요. 몇 년간은 못 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것처럼 안절부절 못하며 아버지가 어떤 말씀이라도 하시길 기다렸어요. 아버지는 크게 한숨을 내쉬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야지. 생각보다 덤덤한 반응에 놀랐습니다. 제가 가도 괜찮으세요? 아버지는 양반다리 위에 곱게 모은 손을 쳐다보며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무슨 염치로 이래라 저래라 하겠냐. 사실 아무것도 해준 거 없으면서 의사 아빠라는 얘기 듣는 것도 양심에 찔렸다. 의사 아빠라고 불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가서 하고 싶은 거 해라. 내 신경은 쓰지 말고. 네가 알아서 네 앞가림한 것처럼 나도 그럴 테니까. 아버지의 말씀 덕에 조금은 가벼워진 마음으로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보낸 시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뿌듯하고 보람찬 일이기는 했지만 몸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코피 쏟는 것 일상이었고 하루 종일 일어나지도 못하고 앉아서 치료만 한 탓에 만성 허리 통증이 생기기도 했죠. 솔직히 의사로서의 약속, 마음가짐이고 뭐고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었습니다. 날씨는 뜨겁지, 에어컨은 없지, 음식도 맛없지, 몸은 점점 안 좋아지지. 일과를 끝내고 눈을 붙이려 누우면 내일 해 뜨면 바로 돌아간다 라는 생각을 하며 잠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이 되면 그런 생각은 싹 잊고 환자를 만났어요. 아침 해가 뜨자마자 찾아오는 환자들의 상태는 하나같이 심각했습니다. 잇몸이 다 무너져 내려서 침도 제대로 못 삼키는 사람이 있었고 이가 시커멓게 변해서 틀니를 껴야 할 정도인 청소년 아이도 있었죠. 그런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하루 종일 환자를 받아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이 태반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의사들 중에서도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으로 왜 돌아가지 않냐고, 평생 여기서 봉사만 할 생각이냐는 얘기도 들었죠. 그럴 때마다 저도 돌아가고는 싶죠 라고 말할 뿐 저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외부적인 문제로 더 이상 그곳에서 머물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저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일을 찾았습니다. 그동안 의료 봉사를 하며 쌓아올린 인지도 덕분인지 저를 찾는 대형 병원도 있었지만 거절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개업을 생각하고 있냐는 질문도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럴 때면 아프리카에서의 대답과 똑같이 말했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죠. 제가 찾은 새로운 일은 낙도와 시골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의료 인프라 부족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만나러 그곳으로 향했죠. 여러 지역을 다니며 많은 환자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의 인생을 들었습니다. 도시에서 환자들을 만나면 눈에 보이는 질병 얘기만 할 뿐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 시골에서는 그게 가능하기 때문이죠. 저는 소위 말하는 슈퍼스타였습니다. 젊은 의사가 와서 치료도 해주고 말동무도 해주니 좋아할 수밖에요. 온 마을의 예쁨을 독차지하면서 만난 게 지금의 제 아내입니다. 자기 손녀딸이 정말 예쁜데 한번 보지 않겠냐고 자꾸 다리를 놓으시더라고요. 정중히 거절하고 제 할 일만 했습니다. 얼른 이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야 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돌아가기 하루 전날 마을에서 엄청난 미인을 만났습니다. 알고 보니 그 미인이 바로 시골 할머니가 말씀하신 예쁜 손녀딸이었어요. 예쁘시다는 말은 들었는데 정말 예쁘시네요. 멋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첫인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다음날 떠나는 일정이었기 때문에 이 다음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제 아내가 된 그 미인은 자신을 간호사라 소개했습니다. 내일 떠나시는 거면 저랑 같이 가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 좋죠. 하지만 그 말에 선뜻 고마워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의사 중에서도 치과 의사긴 하지만 돈 잘 버는 치과 의사는 아니에요. 하고 있는 일이 돈 되는 일도 아닐 뿐더러 욕심도 없거든요. 실제로 저는 돈이 없었습니다. 저를 무시하는 동기들이 차고 넘쳤어요. 그 중에는 저를 응원하며 후원까지 해주는 동기들도 있었지만요. 하지만 미인은 그런 건 상관없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간호사라는 직업으로 그런 일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에 기쁘다는 말을 전했죠. 그렇게 저희는 많은 곳을 돌아다니며 한 팀이 됐고 연인에서 부부로 이어졌습니다. 아내는 의지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저보다 감수성이 풍부해서 찾아오는 환자들의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주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참 다정했습니다. 치료를 거부하는 분들의 마음까지 열어주는 따뜻함 덕분이었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아이가 생겼습니다. 이젠 정착할 때였어요. 아이와 가정을 위해서였죠. 연로하신 아버지와 시간을 보낼 때가 되기도 했고요. 병원을 개업하고 환자들을 받았습니다. 과잉진료 없는 병원이라고 유명해져서 병원은 항상 바빴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병원집을 반복하는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의사로서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일을 찾기 시작했어요. 단 병원 일을 함께 병행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어야 했죠. 이젠 가정뿐만 아니라 책임져야 할 병원과 직원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런 와중에 아주 우연히 과거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습니다. 치과에서 진료를 마치고 환자의 얼굴을 봤는데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더라고요. 최정민? 친구가 저를 먼저 알아봤고 저희는 반가운 인사를 건넸습니다. 넌 요즘 무슨 일 하냐? 라고 물으니 교도관이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교도관을 보는 건 처음이라 오랫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재소자들이 치과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게 교도소 왕진 봉사의 시작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런 데를 왜 가냐 말할 수도 있지만 교도관 친구에게 들은 재소자들의 이야기는 참 다양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교도소에 매주 왕진을 가게 되었어요.
교도소에 들어갈 때는 겹겹이 쌓인 문을 통과해서 가야 하는데 식은땀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교도소였으니까요. 좋은 의도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러 간 것이었지만 그래도 긴장이 됐습니다. 교도소장과 면담을 끝낸 뒤에 치료를 할 공간으로 들어갔습니다. 환경이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환자를 치료하기에는 무리가 없겠더라고요. 곧장 치료를 하기 위해 장소를 세팅했습니다. 치료할 준비가 끝나자마자 재소자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식은땀이 아니라 숨이 턱하고 막히더라고요. 교도관과 동행한 상태이기는 했지만 커다란 덩치와 인상이 주는 포스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소자는 생각보다 친절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살짝 당황스러웠지만 당황스러운 티를 애써 감추고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재수자는 교도관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 앉더니 왼쪽 턱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잇몸이 시려서요. 요즘 잠을 못 자요. 한번 누워보실래요? 재수자는 가만히 제 말을 따랐습니다. 모범수들만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떠올릴 수 있었죠. 환자의 잇몸 상태를 보니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잇몸에 염증이 심해 많이 부어 있었죠. 치아와 잇몸 사이에 이물질이 껴서 잇몸 염증을 유발한 거였습니다. 이물질을 전부 제거하고 잇몸을 치료한 뒤에 약을 처방해 주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오늘은 마음 편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는 꽤 많이 아플 거예요. 심하면 며칠 가니까 아프면 참지 마시고 진통제 받아서 드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진료실 안에 있던 교도관은 재소자가 돌아간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 저렇게 웃는 거 처음 보네. 잘 안 웃는 분이세요? 말하고서도 아차 싶더라고요. 아무래도 교도소는 웃기 힘든 곳이니까요. 그게 얼굴에서 티가 났는지 교도관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도소라고 해도 사람 사는 곳이잖아요. 저 사람들이라고 맨날 험악하게 인상 쓰고만 다니진 않아요. 그런데 저 사람은 웃는 거 한 번 못 봤어요. 저렇게까지 좋아하는 걸 보면 그동안 많이 아프긴 했나 보다 싶네요. 그때는 그냥 그렇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어요. 잇몸 치료가 잘 됐는지 확인하는 날이었습니다. 치료받고 나서 불편한 건 없으셨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틀 정도 아프긴 했는데 진통제 먹고 주신 약 잘 먹으니까 금방 나았습니다. 아파서 잠도 잘 못 자고 힘들었는데 선생님 덕에 이제 잠도 푹 자요. 다행이네요. 다른 데도 괜찮은지 한번 볼게요. 치과에 가면 치과 의사들이 이런저런 말을 많이 시키죠. 대답도 못하는데 말입니다. 저도 그런 의사 중 한 명인데요. 교도소에 들어갈 때면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재소자들이 교도소에서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같은 재소자예요. 교도관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건 쉽지 않죠. 가끔 면회 오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있겠지만 그 또한 잠시일 뿐입니다. 만나봤자 가운데에 창을 두고 대화하는 거니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저는 바깥 냄새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싶었어요. 이가 썩어서 빼버려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왔었습니다. 치통 때문에 두통까지 심해져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사람이었죠. 교도관이 데려온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치료를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왜 치료를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거 얼른 뽑으셔야지 덜 힘들어요. 재수자는 제 얼굴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감옥에 있는 동안에는 죗값을 치러야죠. 저는 치료를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의사로서 참 답답했습니다. 저에겐 다 같은 환자인데 이렇게까지 치료를 거부하는 이유를 알 수 없었죠. 대화를 나누면서 알게 된 것은 그 재소자가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안 좋은 일을 죗값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치료를 받도록 설득하지 못하고 다른 환자들의 치료를 마쳤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함께 있던 교도관에게 그 환자에 대해 물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치료를 거부하시는 거예요? 휴, 저 사람은 저도 안타까워요.
교도관이 죄수에게 안타깝다고 하는 경우는 처음 들었습니다. 안타깝다뇨? 무슨 죄명으로 들어왔는데요? 절도요. 징역 3년 받고 들어왔는데 지금 1년 정도 됐어요. 형량이 너무 센데요? 대체 뭘 훔쳤길래? 이후 교도관이 한 말은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라면 몇 봉지랑 생필품 몇 개를 훔쳤어요. 생계를 위한 절도였습니다. 물론 절도는 잘못됐죠. 벌 받아야 하는 건 당연한데 이게 참 어렵네요. 제가 만났던 재소자는 단 한 번의 절도만으로 3년을 선고받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길에 놓여있던 자전거를 들고 왔다가 절도죄로 잡힌 적도 있었죠. 초범이 아니라는 점에서 징역 3년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자전거는 뭘 모르고 저지른 거라 더욱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재소자 입장에서는 절도가 아니라 주워온 것이었음이 분명했거든요. 사실 재소자는 배움의 길이가 짧았습니다. 초등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양심과 도덕관념만 있을 뿐 우리 사회에서 조심해야 하는 것들, 특히 길가에 놓인 것이 무조건 버려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같은 사람, 딱 그런 인물이었어요. 백지 같은 사람이라는 표현은 교도관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착해요. 아주 착해요. 남들이 자기를 욕하는데 그게 본인 욕인지도 모르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헤헤거리면서 다녀요. 그래서 죄책감이 큰가 봐요. 자기가 잘못해서 잡혀 들어왔다는 건 확실히 아니까. 대체 두 번째로 훔친 게 뭐길래요? 그게 저는 안타까움과 궁금함을 가지고 교도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 사람한테 딸이 하나 있어요. 중학생이랬나? 초등학생이랬나? 아무튼 딸이 하나 있는데 애 엄마가 애를 낳자마자 도망을 갔대요. 하루 벌어 하루 살고 악덕 업주 만나면 돈을 제대로 못 받는 사람이 애를 넉넉하게 키울 수 있었겠어요? 당연히 그럴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일주일 내내 그 재소자 이야기가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좀 더 깊이 알아보니 절도를 하던 당시 재소자는 2달 동안 일했던 급료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일한 지 한 달째 되던 날에 월급을 요구했지만 사장은 지금 당장 줄 수 없고 다음 달에 보너스까지 얹어주겠다고 했죠. 그때 재소자에게 중요한 건 과연 돈을 진짜 받을 수 있을 것이냐가 아니라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였을 겁니다. 하지만 2달째가 되던 날 친절하게만 보였던 사장의 낯이 바뀌었고 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니 돈을 줄 수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장 그 돈이 없으면 생계가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재소자는 빌면서 부탁했어요. 저 돈 없으면 우리 딸 굶어요. 딸이 한 명 있단 말이에요. 제발 돈 주세요. 이렇게 말했을 때 사장은 귀찮다는 듯 돈 몇만 원을 쥐어주고 재소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곧바로 다른 일자리를 구해보았지만 잘 구해지지 않았고 결국 수중에 있던 돈 몇만 원이 동나버렸죠. 그 상황에서 친인척 한 명 없는 재소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구석에 있는 작은 마트로 가서 빵 몇 조각과 라면 5개, 사탕 2개를 훔쳤어요. 그게 재소자의 2번째 잘못이었습니다. 당연히 경찰에게 잡혀갔고 재범으로 취급되어 3년이라는 형을 선고받은 거였습니다. 생계가 어려워 벼랑 끝에 몰리다 저지른 일인데 처벌이 너무 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쨌든 현실은 재소자에게 남은 형벌 기간이 2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몇 번이나 재소자를 만났어요. 치료받기를 설득하기 위해서였죠. 오랜만에 만난 재소자는 그 사이에 말라 있었습니다. 치통이 심하니 밥도 먹기 힘들었을 거예요. 정말 치료 안 받으실 거예요? 죄 지은 놈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치료 이야기가 더 이상 무의미하다 생각했습니다. 대신 재소자를 설득하기 위해 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린 시절 힘들게 살았던 이야기, 고난을 극복하고 의사가 된 이야기였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제 아이들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아이들 이야기를 시작하니까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재소자는 말을 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선생님도 아이가 있으시죠?
제수자는 이때다 싶었는지 딸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네, 내년이면 중학교 가는데 공부도 잘하고 착해서 친구도 많고 아빠 말도 잘 들어요. 내년이면 여기서 나가시니까 따님 학교 가는 것도 보시겠네요. 제수자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근데 제가 죄인이라서 딸 만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를 부끄럽게 생각할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보러 온 적이 없거든요. 저는 제수자를 설득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따님이랑 만날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치료 받으세요. 오랜만에 딸 얼굴 봤는데 이가 썩어 있으면 되겠어요. 제수자는 그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 나을 때까지 착실히 치료를 받으러 왔어요. 저는 제수자의 딸을 찾았습니다. 딸아이는 아버지가 교도소에 간 뒤에 아동보호시설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아이는 아버지 때문에 왔다 라고 말하자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다 보니 아버지를 만나기 쉽지 않았던 거였어요. 저는 제수자의 치료가 끝날 때쯤 아이를 데리고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제수자는 아이처럼 환하게 웃었고 딸아이도 뛰면서 행복해했어요. 저는 제수자의 치료를 이어갔고 밖으로는 아이를 도왔습니다. 지켜보니 정말 똑똑한 아이더라고요. 아버지 없이도 자기 할 일을 척척 해내고 아버지가 곁에 없음에도 씩씩하게 잘 지내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그리고 왠지 모를 동질감이 들어 아이가 자꾸 눈에 밟혔어요.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제수자가 출소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수자와 아이가 행복하게 살 줄로만 알았어요. 제수자가 출소한 뒤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여러모로 도움도 주었죠. 복역 당시 여러 직업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기술을 익혔기 때문에 보증인만 확실하다면 직장을 찾기가 쉬웠습니다. 제수자에게 직장을 소개해준 뒤 가끔 근황을 듣는데 아주 열심히 잘 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람들과 대인관계도 좋고 일도 성실히 잘해서 사장님에게도 예쁨 받는다고 했죠. 무엇보다 사람이 순수하고 구김이 없다 보니 다른 사람들의 호의를 늘 감사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다행히 주변 사람들도 좋은 사람뿐이었고요. 그런데 2년도 채 되지 않아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수자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는 연락이었죠. 급하게 장례식장으로 달려가니 근무지를 옮겨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교도관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상복을 입고 앉아 있었죠. 해맑게 웃던 아이의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물을 겨를도 없었어요. 함께 일하던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장례식장에 앉아 자리를 함께 지켰습니다. 아이와 제수자는 정말 사이가 좋은 부녀지간이었어요. 친구처럼 지내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웠습니다. 나도 저런 아버지가 되어야겠다고 제수자를 보면서 다짐했죠. 그랬던 것을 알기에 아이가 더더욱 걱정됐습니다. 장례를 마친 뒤에 아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가 교도소에 가게 됐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마음을 털어놓게 했어요. 늘 해맑게 웃던 아이는 울먹거리며 속 깊이 있던 마음을 꺼내놓았습니다. 어릴 때 애들이 많이 놀렸어요. 우리 아빠 바보라고. 바보라고 놀려도 웃기만 한다고. 아빠는 그냥 착한 사람일 뿐이었는데 아빠가 왜 그런 놀림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애들이 아빠를 놀리면 때려주고 다녔어요. 그런데 아빠는 저한테 그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괜찮다고. 그런 아빠가 감옥에 간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나 때문에 도둑질을 했다는 건 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빠는 감옥에 들어갈 때도 괜찮다고 했어요. 엉엉 울고 있는 저한테 아빠가 잘못한 거지. 너는 잘못한 거 없다고. 그러니까 울지 말라고 했어요. 아이는 끄끄거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토해내듯 말했어요. 왜 아빠한테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진짜 잘못한 사람들도 감옥에 안 들어가잖아요. 뉴스에서 봤어요. 제가 알아요. 솔직히 우리 아빠보다 그 사람들이 더 잘못했잖아요. 감옥에 가려면 그 사람들이 가야 되잖아요. 왜 우리 아빠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빠가 감옥에 가지 않았으면 이렇게 죽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 어른들은 이렇게 나쁜 거예요?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요?
해줄 말이 없더라고요. 너무나 어린 나이에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깨달아버린 아이에게 어른으로서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이의 어깨를 토닥여주는 것뿐이었어요. 아이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고 상의했습니다. 아내는 두 아이의 엄마로서 그냥 지나칠 수 없다며 저희가 이 아이를 돕자고 말해주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이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기로 했어요. 어른들에게, 사회에게 큰 상처를 받은 아이에게 이 세상에는 좋은 어른들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했고, 아버지의 부재로 일찌감치 어른이 되어버린 서영이에게 그 나이 또래에 맞는 경험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공부를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서포트해 주었어요. 아내나 저나 아이의 영리함을 일찌감치 알아차렸거든요. 제 아이들도 서영이를 보면서 대단하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아빠, 나는 공부는 아닌 것 같아. 공부는 서영이 같은 애들이 하는 거야. 아니, 공부머리는 유전이라는데 나는 왜 이래? 엄마는 간호사고 아빠는 의사인데 나 주워온 거 아니야? 저는 아빠는 노력파야. 너도 공부 잘하고 싶으면 노력해. 라고 말하며 웃어 넘겼죠. 사실 제 아이에게 말은 안 했지만 서영이는 굉장한 노력파였습니다.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만날 때마다 쉬엄쉬엄 해라라는 말이 잔소리처럼 나왔죠. 뭐라도 해라라는 말을 듣는 제 아이와는 달랐습니다. 서영이가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애가 탔어요. 과연 저 아이가 정말 공부를 하고 싶어서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 나한테 보답을 하고 싶어서 저렇게까지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그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저도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아등바등 공부했으니까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한지 알기 때문에 미친 듯이 공부에 매달리는 서영이를 보면서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한번 서영이를 불러다가 진지하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서영아, 혹시 공부를 하는 게 힘들지는 않니? 놀지도 않고 매일마다 밤새 공부하는 게 걱정돼서 그래. 힘든데도 억지로 참고 공부하는 거면 삼촌한테 꼭 말해줘. 눈치도 빠르고 영특한 서영이는 제가 무엇을 염려하는지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말을 아끼더군요.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알려드릴게요. 라는 말만 하고 이후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아내는 서영이를 기다려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혼자 공부하는 게 힘들지는 않아? 영어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학원이라도 보내줄까? 서영이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학교 선생님들이 알려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혼자 해내고 싶어요. 혼자 해내는 게 쉬울 리가요. 같은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서영이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서영이는 학원과 과외를 시켜주겠다는 말에 한 번도 응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야 사교육 열풍이 덜했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학원에 다니지 않으면 다른 아이들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걸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서영이는 그 현실을 온몸으로 부딪히면서도 더 이상의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서영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고 수능을 치르는 날이 되었어요. 저희는 서영이를 학교 앞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칼바람이 부는 날, 서영이는 교문 앞에서 저와 아내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서영이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아내는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흘렸고 저는 서영이를 안아주었습니다. 부담 갖지 말고 다녀와. 하던 대로 못해도 돼. 삼촌이랑 이모 마음 잘 알지? 네. 그렇게 수능이 끝났고 저와 아내는 서영이가 결과를 말해주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저와 아내는 한숨을 푹 쉬며 원하던 대로 잘 안 된 것 같지? 아무래도 제가 말을 안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 라고 대화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처음으로 서영이에게 서운하다는 말을 했어요. 여보, 나 서영이한테 조금 섭섭해. 대학 원서를 어디에 넣었는지도 말 안 해주고 수능 결과도 말 안 해주고 우리가 얼마나 애태우고 있는지 걔가 모를 리 없을 텐데. 대학 원서를 어디에 넣었는지도 모르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말을 안 해주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흐른 뒤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과일을 먹기 위해 앉아 있는데
서영이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저와 아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별 생각 없이 봉투를 열었다가 뒤로 넘어갈 뻔했어요. 서영이가 전해준 봉투 안에는 제가 졸업한 대학의 의대 합격 통지서가 있었습니다. 너 이게 대체... 말씀 안 드려서 죄송해요. 깜짝 놀라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아내는 다그치듯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의대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걸 혼자 해. 서영이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등록금은 장학금으로 해결했어요. 서영이는 저와 아내가 등록금 생각을 할까봐 말을 아낀 거였습니다. 너는 정말 대학 면접도 혼자 보러 갔을 거 아니니? 여보, 그만해. 저는 서영이에게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왜 의사가 되려고 한 거야? 서영이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삼촌처럼 되고 싶어서요. 나처럼 되는 게 뭔데? 서영이의 말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요. 제가 의사가 되기로 마음먹었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교수님이 좋은 의사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던 게 비로소 현실이 된 것 같았어요. 내 눈에는 그렇게 보였니? 네, 치과의사 돈 잘 벌잖아요. 그런데 삼촌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환자를 보는 사람이에요. 삼촌처럼 되고 싶어요. 삼촌 따라서 의료봉사도 가고 저희 아버지처럼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요. 저는 서영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는 좋은 의사가 될 수 있겠다. 서영이는 현재 의대에서 열심히 공부 중입니다. 치과 의사가 되겠다는 마음이 변하지는 않았냐 물어보면 여전히 똘망똘망 무조건 치과 의사가 되겠다 라고 말하고 있죠. 서영이가 바빠진 탓에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가끔 얼굴을 볼 때면 내가 그래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설선한 구독자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하죠. 교도소에서 만난 재수자의 아이가 제 딸 같은 아이가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여러분도 살면서 만나는 모든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